워런 버핏이 버블을 경고했을 때 적중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언제나 투자자들이 이거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그래도 참여 안 하면은 돈 못 버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나오셔서 꼭 한마디 해주시죠. 자, 워런 버핏은 지금 왜 400조를 들고 서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냉정한 투자자가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세상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죠. 코스피가 5월 4일 월요일 오늘만 하더라도 장중에 6,911포인트 약 5% 가까이 상승했어요. 사상 최고가죠. 물론 주초의 수급 패턴이 스마트 머니가 돈을 쏴주면서 주 후반에는 정산을 하는 공식에는 변함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 상단이 레벨업하고 있잖아요. 여튼 나스닥도 S&P 500도 코스피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분 믿어도 되는 걸까? 특히나 같은 기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마이너스 6%.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죠. 결국에 시장과 버핏 중 하나는 틀린다. 둘이 동시에 맞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도 이 경고가 있었던 곳이 5월 2일 오마하 CHI 헬스센터에서 그렉 아벨이 드디어 CEO로서 첫 주총을 주재했죠. 버핏은 의장 자격으로 청중석에서 발언하셨어요. 아벨이 회의 시작과 함께 이 워런 버핏의 60번 저지를 60번 운동복을 경기장 천장에 올리는 것으로 막을 열었죠. 찰리 번거 45번 저지 옆에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 참석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과거에는 4만 명 이상이 몰렸었는데 이번에는 2만 명도 안 되게 경기장이 절반 조금 넘게 채워졌습니다. 전시홀의 버크셔 해서웨이 상품 줄도 예년보다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 변화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버핏이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오마하 순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순수한 비즈니스 회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근본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렇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현재가 역사적으로 위험하고 도박판이고 현금을 쌓게 타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틀렸거나 맞았는지를 냉정하게 우리가 정리해봐야겠죠. 통계적으로 버핏이 비싸다, 도박이다라고 말한 뒤에 폭락까지 걸린 시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이었어요. 그 사이 시장이 계속 오르며 버핏이 틀렸다는 환경은 무조건 있었습니다. 인디언 기후제라고 엄청나게 조롱을 많이 받았죠. 낙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만 6번 중 5번은 버핏이 옳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장 크게 실패한 케이스는 기술주와 코로나 직후의 반등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주도하는 그 섹터가 바로 기술주인 건 매우 아이러니하죠. 특히나 2010년, 2020년 버핏이 기술주를 굉장히 과소평가했는데 이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를 너무 늦게 혹은 아예 사지 않는 거를 직접 본인 실수라고 인정을 했어요. 워런 버핏이. 그리고 이때 10년간 버크셔는 S&P 500 대비 지속적으로 언더퍼폼했죠. 더불어 20년 3월 코로나 급락 당시 버핏은 과거처럼 대규모 매수에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공주를 대량 손절했죠. 이때 시장이 V자 반등하면서 버핏은 최고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거세게. 자, 이 두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워런 버핏의 경고가 항상 단기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의 방법론이 기술주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버핏이 날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현 시대의 투자자들은 해석을 해야 될까? 첫째, 버핏이 틀릴 수 있어요. 2010년, 2020년처럼 기술주가 버핏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면 AI 랠리가 수년간 더 지속될 수 있죠. 버핏 본인도 지금 내가 이해하는 기업의 비율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줄었다고 인정했어요. 둘째, 버핏이 맞을 경우 이 400조 원의 현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입니다. 2008년 골드만삭스에 대한 구원투수 등판, 1987년에 코카콜라 대규모 매수 등 버핏의 현금이 실제로 집행된 시점은 항상 가격이 정점일 때였어요. 셋째, 지금 시장과 버핏의 차이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시장은 AI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대를 사고 있죠. 버핏은 AI가 도구인 건 맞는데 지금 가격에 살릴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두 시각이 충돌하는 분기점이 바로 26년 7월 2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기업들의 실제 AI 수익 과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면 버핏이 틀리는 거고 가이던스 하향이 줄줄이 나오면 버핏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마하의 현자의 경고를 바탕으로 현 시대 투자자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되는 건가? 버핏이 실제로 한 것과 말한 것의 괴리부터 먼저 불편한 진실부터 직시해야 되겠죠. 버핏이 말한 것과 실제로 한 것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훌륭한 기업을 언제나 적정한 가격에 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분의 가장 큰 수익은 위기 때 남들이 팔 때 사고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에 구원투수로 나선 데서 나왔어요. 가치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실상 역발상 매크로 투자자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죠. 단순한 사업을 이해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가입고 보험이라는 레버리지 머신을 통해 사실상 남의 돈, 보험료죠. 이걸로 투자를 했어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구조적 자금 조달 우위를 설계한 거예요. 마더론, 파더론이 끊임없이 스타크래프트의 무한맵처럼 미네랄과 가스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공짜 레버리지는 약 1,700억 달러. 이걸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니까 사실상 이자 없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낸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엔진 2번인 공포 소화기. 위기일 때마다 구원투수 등판을 했죠. 아무도 돈을 줄 수 없을 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터무니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해요. 단순한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현금 보유력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협상 우위죠. 세 번째가 복리 지속성.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자본 이득세를 내지 않아요. 그 돈이 고스란히 다음 복리 주기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현 시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버핏을 거울 삼아서 이제 그분의
그분의 맹점을 통해 보완을 해나갈 수 있겠죠. 맹점 1번은 기술의 네트워크 효과를 과소평가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는 사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 원칙은 매우 훌륭합니다. 동시에 근데 이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버핏도 이를 인정했죠. 아마존은 내가 이해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버핏이 기술주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 효과가 만드는 경제적 해자를 그분의 프레임으로 포착하지 못한 것뿐이죠. 만약 그분이 당시 구글의 검색 독점을 사람들이 평생 바꾸지 않은 습관적 소비재로 프레임을 바꿔봤다면 코카콜라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맹점 두 번째는 20년대 코로나 때 중앙은행의 기입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20년 코로나 급락 때 버핏이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공포가 아직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어요. 여기서 놓친 변수 하나가 연준의 무제한 QE죠. 무제한 양적 완화. 스타크래프트에서 무한 맵 사용이 허용된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변수죠. 요즘 자본시장에서의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의 하방을 직접 방어하겠다고 나선 순간 버핏의 공포가 극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워런 버핏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말고 업데이트해서 현 시대, 지금 세대 투자자들에게 대입해본다면 해자의 진화가 있겠죠. 버핏은 브랜드와 규모를 봤어요. 그렇다면 요즘은 네트워크와 데이터. 예를 들면 메타에서는 사람 자체가 자산이죠. 구글 알파벳은 데이터가 독점입니다. 이건 코카콜라보다 더 강한 해자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 있는 게 속도의 이중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워런 버핏은 복리를 중시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절대 자산을 팔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바스켓군을 두 개로 나눈다. 핵심군 70%는 장기적으로 절대 안 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언제 들어갔는지 평단가가 중요할 거예요. 즉 저평가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자산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스켓은 기회, 약 30%대 자산군의 형성이죠. 성장을 하면서 변하면 파는 곳. 예를 들면 오픈 AI나 클라우드, 스페이스X 등이 될 수 있겠죠. 이 구조 하나로 버핏 플러스 현대시장을 동시에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원칙 3번은 연준을 읽어야 돼요. 이제 버핏은 기업을 받고 현대 투자자는 이제 시스템까지 봐야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 금리가 올라가면 방어. 이건 타이밍이 아니라 환경 대응이죠. 그럼 26년에 이 프레임을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을 버핏의 눈으로 보면 도박판이죠. 사상 최고치, 유가 100불 이상, 이란 전쟁, 연준 동결. 그래서 400조 원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현 시대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요. 하나는 버핏이 옳다는 거죠. 지금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 현금 비중을 높여 다음 위기에 ATM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맞아요. 다른 하나는 버핏이 놓칠 수 있는 것.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는 63% 성장하면서 이익률이 17%에서 33%로 올랐습니다. AWS는 6분기 연속 가속화 중이죠. 이것은 버핏이 코카콜라를 볼 때 봤던 압도적인 경제적 해자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인 신호와 본질적으로 같을 수 있어요. 버핏은 이 가격에 사기 싫어서 기다리지만 현 시대의 투자자는 핵심 계층에 이미 담겨져 있다면 팔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죠. 결국 버핏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은 이거죠. 다른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만큼은 반대 방향을 준비해라. 26년 모두가 사상 최고치를 달린 지금도 버핏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넥스트 버핏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군중의 방향이 명확할수록 반대 방향의 준비금을 쌓아놓습니다. 단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군중이 오를 때는 핵심 계층을 통해 그 수익을 함께 향유하죠. 군중이 극단적일 때만 기회 계층을 축소하고 준비금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 준비금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합니다. 버핏의 60년은 이 하나의 원칙을 6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실행한 결과예요. 현 시대 우리가 가져갈 것은 그 원칙뿐이겠죠. 기술주를 못 산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워런 버핏과 전형적으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아시는 분이면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회사 아주아이비 투자의 수급 랠리를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전형적인 중소형 벤처 캐피탈 테마의 수급 집중형 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는 거대 자본의 1차 수익 실현 이후에 덤핑, 개인분들의 물량 떠안기와 세력의 평단가 방어선이 충돌하는 그 구간에 있어요. 이 회사는 3월 말에서 4월 사이 약 8,000원에서 12,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 점화와 매집을 가속했죠. 4월 14일에 외국인이 약 270억을 쏟아부으면서 판을 흔들었어요. 상한가에 직행했죠. 이 시기 외국인이 주가를 계단식으로 올리면서 매집 단가를 1만원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4월 말 즈음에 가격이 14,000원에서 19,000원 가까이 고점이죠. 외국인이 4월 24일에 또다시 상한가 가까이 무려 542억 원을 사면서 최고점을 만들었죠. 그러나 바로 다음 그 거래일부터는 양일간 600억을 매도했어요. 즉 4월 24일에 역대급 매수가 시세를 더 올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고점 거래량을 떨어뜨려서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마지막 미끼였음이 데이터로 증명된 거죠. 기관분들 입장에서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3월 이전 저가에서 잡은 아주 미미한 물량 정도를 쥐고 있고 4월 상승장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기관 입장에서 이 종목의 가치 투자보다는 시장 흐름으로만 보고 있고 주가 급락 시에는 굳이 방어할 의무도 없고 모멘텀으로 띄워줄 의무도 없고 방관자로서의 역할만 가지고 있어요. 다만 개인분들은 아주아이비 투자의 포로가 되었죠. 4월 27일, 30일 하락장에서 유입된 수백억 원의 개인 자금이 이 구간에서 거대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번 1차 스마트머니의 대량 엑시트는 단순한 수급 고임이 아니고 이미 아주아이비 투자 내부에서도 임직원을 포함한 그리고 대주주 이분들 모두 회사의 기업 가치가
너무나도 크게 올랐다고 판단을 해버린 그 시점의 액션이 1차 엑시트 단계라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분들께서 12,000원대, 18,000원대에 장내 매도를 진행하셨죠. 경영진은 21일부터 팔았고 대주주는 28일에 블록딜을 발표했고 4월 29일에 장 마감 후 7% 블록딜 공시가 뜨니까 주가가 장중 약 20% 가까이 종가 기준으로는 약 11% 급락했죠. 전형적인 고점 분산 패턴이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꿈에 부풀어 올랐을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더불어서 고점에서 2차 랠리를 위해 다시 들어오셨지만은 이미 아주아이비 투자는 파티가 끝났음을 알고 금고를 털고 나갔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마찬가지로 아주아이비 투자도 특히 이 경우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스페이스X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주아이비 투자의 미국 현지 법인인 솔라스타 벤처스 여기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었죠. 23년 상반기경에 미국 내 특수 목적 법인 SPC라고 해요. 이걸 설립해서 스페이스X의 구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했죠. 그리고 26년 6월 상장을 목표로 스페이스X가 미국 SEC에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때 아주아이비 투자의 주가가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던 거고, 다만 아주아이비 투자의 스페이스X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대외비로 공식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투자한 미래에셋 그룹의 경우 약 4천억 원 규모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주아이비 투자는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전략적 지분 확보 차원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직접 투자가 아닌 미국 내 SPC를 설립해서 스페이스X의 기존 주주로부터 지분을 사오는 구주 인수 방식을 택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도 더욱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아이비 투자는 현재 파티의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타임에 들어갔어요. 4월 24일의 광기는 스마트머니가 만든 탈출용 불꽃놀이였고 지금은 그 연기가 자욱한 상태로 무리하게 뛰어들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즉 15,000원 위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고 스마트머니의 본전 부근인 14,000원 초반까지 굳이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때 내려와서 주가가 안정을 찾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해야 되는 거죠. 아주아이비 투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같은 스페이스X 테마로 묶여 있어요. 더 크게 말해서는 머스크 테마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수급이 무너지면 아주아이비 투자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종목을 커플링해서 감시해야겠죠. 커플 감시 체제예요. 세력은 이미 1.8만원에서 현금을 챙겼고 이제 그들은 다시 1.3만원, 1.4만원에서 개인분들이 주식을 뺏으려 할 거예요. 그들이 다시 입을 벌린 지점에서만 대응하는 게 이 데이터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겠죠.